자, 법정지상권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언제 안 된다 그랬죠? 환, 지분, 처분, 일체로 무효 이러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아,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시간 없어서 그래도 한번 보죠. 같이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어디를 보시냐면 408페이지 빈출 4번 보시면 408페이지 빈출 408페이지 4번 을이 갑으로부터 갑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 거기까지만 읽어봐요. 을이 갑으로부터 갑소유 토지와 건물을 매수. 그랬죠? 네. 그것만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일체로예요. 이게 일체로. 그쵸? 일체로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어도 이거 일체로죠?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매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볼 것 없이 끝으로 가서 법정사고 성립 안 한다. 이렇게 가면 돼요. 안 한다. 아시겠죠? 7번을 보셔요. 대지와 건물을 동일인 소유하고 있었으나 환지 나오죠. 환지 나오면 안 한다. 성립 안 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과 등기인데 7번 보시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이후 건물만 이전된 경우에요. 자, 요거 조금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한번 보셔요. 집중해서 주무시지 마시고. 자, 지금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 건물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건물이 팔려요. 매매됩니다. 그래서 갑소유 토지와 을소유의 건물이 됐어요. 법정지상권 발생하나요? 그쵸? 매매를 통해서 둘 중에 하나만 매매를 통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똥이다가 됐잖아요. 그럼 이때 누가 지상권자이에요? 을이. 지상권자이지요? 등기해야 취득에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하잖아요. 무슨 등기 없이? 지상권 설정 등기 없이 을은 지상권자입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187조 본문. 자, 그 다음에 을이 건물만 다시 팔아서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요. 건물만. 지상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러면 건물은 이제 병이 소유하는 거죠? 병 소유 건물이지만 누가 지상권자예요? 을이 지상권자인 거야, 아직도. 을이 지상권 설정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했죠. 근데 187조에 따라서 본문에 따라서 취득은 등기 없이 했지만 얘가 얘한테 지상권을 이전시켜 주려면 얘 이름으로 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해야 되죠. 187조 단서. 그리고 매매를 통해서 병이 지상권을 을로부터 이전받으려면 186조에 따라서 지상권 이전의 부기 등기를 해야만 얘가 지상권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물만 파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지상권자는 누구다? 을이에요. 그러면 이때 병은 건물 소유자이고 지상권자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왜냐하면 병이 지상권자가 되려면 을로의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로의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병이 지상권자인데 지상권에 관한 등기는 하지 않은 채 건물만 이전 등기 해줬으니까 이 경우에 병은 건물의 소유자이지만 지상권자는 아직도 을이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때 병은 을을 대위에서 갑에게 지상권에 뭐라고 썼어요? 대위 행사합니다. 대위에서 지상권에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은 을을 대위에서 갑에게 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청구하면 갑은 을에게 지상권의 설정을 해주겠죠? 그럼 다시 을은 병에게 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해서 병이 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받아야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병은 어떻게 한다고요? 을을 대위에서 갑에게 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청구하면 갑은 을에게 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해주고 을은 다시 병에게 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해야만 병이 지상권자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병은 지상권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토지 이용권이 지금 없다는 거죠, 병은. 이때 토지 소유자 갑이 지상권자 되는 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토지 소유자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건물에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병이 지상권 등기를 해야만 지상권자이죠. 근데 아직은 지금 지상권 이전 등기 안 하고 건물 소유권만 이전 받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갑이 병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겠느냐? 토지 이용권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지상권 설정을 하면 갑은 을에게 지상권 해줄 의무가 있지요. 그 의무 있는 자가 지금 병이 아직 지상권 취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철거 청구 들어간다는 말은 신의 측에 위배된다. 야비하다 그거예요. 어차피 병은 지상권 등기를 하면 이전 받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지상권 등기를 해줄 사람이에요. 근데 그 틈을 얘가 지상권 등기하지 않은 틈을 이용해서 철거 청구하는 것은 좀 야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해서 철거 청구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문제로 내냐면 이 경우 이 파란색 노란색 다 빼버리고요. 이렇게 병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갑은 병이 지상권자이므로 철거 청구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X 병은 지상권자가 아니니까 신의 측에 반해서 철거 청구 못한다는 얘기지 병이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철거 청구 못한다 그러면 X. 다시 어떻게 하면 틀렸다고요? 병이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갑이 철거 청구 못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왜 철거 청구 못하냔 말이에요. 왜? 신의 측에 반해서 야비하기 때문에 철거 청구하는 것 자체가 야비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려운 건데 쉽게 이해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등기. 이번에는 아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이후에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잖아요. 근데 이번은 뭐가 달라요? 토지만 이전된 경우예요. 다시 그림 보시면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 건물인데 건물이 매매돼서 이렇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죠? 등기해야 취득해 등기 없이? 지상권의 설정 등기 없이 을은 지상권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 지상권 설정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어요. 이 경우 을은 지상권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병에게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지상권이 발생을 했죠. 법률 규정에 따라. 그럼 등기 없이도 지상권은 이미 발생한 거예요. 그거를 토지 양수인이 승계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한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니까 얘한테 얘는 지상권 등기 없어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방금 전 거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다음에 건물이 이전된 경우, 요거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다음에 토지가 이전된 경우. 그래서 이때 대항할 수 있다. 관련해서 아까는 여태까지 우리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공부했잖아요. 이번에 366조의 법정지상권이에요. 얘는 명문의 규정이 있죠. 그래서 얘는 강행 규정입니다. 근데 아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말 그대로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판례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토지가 지금 갑의 토지인데 여기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죠? 건물도 갑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으로부터 갑이 돈을 빌려서 A에게 저당권 설정해 줬는데 저당권자인 채권자 A가 돈을 갑으로부터 받지를 못하니까 저당권이 실행되는 거예요. 실행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경매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서 을이 낙찰을 받아요. 토지를. 건물은 그대로죠. 이렇게 되면
을이 갑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요거는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366조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똥이 다가 됐는데 왜 똥이 다가 됐어요? 매매, 기타 적법 원인에 따라서. 그죠? 근데 이건 똥이 다가 됐는데 왜 똥이 다가 됐냐면 저당권의 실행으로 똥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366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법정지상권은 전부 똑같아요. 똥이다야, 똥이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다르게 됐을 때. 자, 요번엔 저당권이 건물에 걸려 있었죠. 그러니까 건물을 담보로 A에게 돈을 빌리고 A가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취득한 거예요. 토지 건물 소유자랑 같죠. 근데 저당권이 실행됐어요, 역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건물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권인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상권자는 누가 돼요? 을.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즉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이용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게 366조의 법정지상권이에요. 결국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다르게 되면 이때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똥이다 이거예요. 똥이다. 다만 저당권의 실행으로 똥이다가 됐으면 366조. 매매 기타 적법 원인으로 다르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아시겠죠? 네. 자, 그림 보시면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의 건물이에요.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인데 토지에 지금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죠. 저당권이 실행됩니다. 그렇게 돼서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고 건물은 여전히 갑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보는 중에 여태까지는 갑이 다 옆으로 나왔는데 얘는 안으로 들어갔고 얘는 또 밖으로 나왔네. 지금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분 있으시면 안 돼요. 예. 그건 제 마음에 제가 하기 나름이에요. 자, 어쨌든 요거는 366조잖아요. 그죠? 예. 이때 이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위해서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겠느냐 그거예요. 얘가 등기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법정지상권 인정됩니다. 또 신축, 증축, 재축, 개축된 건물을 위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인정하는 이유는 지상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철거를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상물은 미등기라도 좋고 무허가 건물이라도 좋고 신축, 증축, 재축, 개축을 위한 법정지상권도 다 됩니다. 돼요. 자, 그런데 단독저당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공동저당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여러분 키워드예요. 공동저당 나오고 신축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법정지상권 안 되는 거예요. 공동저당의 신축 두 조건이에요. 단어 두 개만 찾으면 법정지상권은 안 된다.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고 봐봐요. 단독저당하고 공동저당은 뭐냐면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 건물이 있더란 말이죠. 여기에 저당권자, 여기에 저당권자, 을이라는 자가 갑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주고 여기도 1억짜리 저당권, 토지에도 1억짜리 저당권 두 개를 잡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공동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여기에만 저당권을 잡아요. 토지에는 안 잡고 그럼 하나만 잡은 거잖아요. 요거는 단독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저당의 신축은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단독저당일 때만 인정돼요. 자, 봐봐요. 갑소유 토지예요. 갑소유 토지에 1층 목조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자, 지금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같죠? 그 갑이 A로부터 돈을 빌려요. 1억 원을 빌려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갑이 얘를 헐고 다시 진 거예요. 3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다시 진 거예요,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저당권 그대로 있죠? 이 상태에서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을에게 낙찰이 됩니다. 건물은
자, 토지 건물 소유자 갖다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죠? 똥이다가 됐죠? 법정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신축 건물을 위해서 법정상권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때 과거에는 1층 목조 건물이었는데 현재 건물은 다시 지은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이에요. 이때 신구 건물 간의 동일성은 부정한다는 거예요. 얘하고 똑같지 않아도 법정사건 인정되겠다는 거예요. 다만 존속 기간하고 내용은 뭘 기준으로 한다? 구건물 기준으로 뭐를 정하는 거예요? 존속 기간하고 그 내용을 정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때 법정상권이 인정이 되지요? 1번 신건물에 대해서 30년, 2번 신건물에 대해서 15년, 3번 구건물에 대해서 30년, 4번 구건물에 대해서 15년, 5번 법정상권 없다. 정답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양하게 나오네요. 문제가 좋은 거예요, 이런 건. 정답은 뭐죠? 법정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신건물에 대해서 법정상권 인정하는 거예요? 구건물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구건물. 이 신건물에 대해서 인정해야지. 구건물은 아니죠. 구건물 철거됐는데 무슨 법정상권이에요? 다만 기간과 내용은 구건물 기준이죠. 그러니까 구건물이 뭐예요? 1층 목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신건물에 대해서 15년이다.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해됐고. 근데 공동저당일 때는 왜 법정상권이 안 되느냐 이거죠. 공동저당일 때는. 왜 그러냐면, 봐봐요. 지금 요게 공동저당이잖아요. 요게.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1억 원을 빌려주고 여기서도 경매에서 1억 받을 수 있고 여기서도 1억 받을 수 있고 해서 두 번을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런데 이거를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지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순간 저당권도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순간 을이라는 사람은 유리해지는 거예요, 불리해지는 거예요? 채권 회수가 불리해지죠. 두 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번밖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철거하는 순간 물건이 없어지니까 물건의 멸실은 권리의 소멸이란 말이에요. 그 저당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없어져 버린 거네요. 근데 이게 실행이 돼가지고 만약에 병에게 낙찰이 돼서 법정지상권이 또 30년 인정이 된다라고 치면 얘 입장에서는, 이 낙찰받는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겠어요? 싸게 사겠어요? 토지를? 싸게 사지요. 왜? 토지 소유자가 돼봐야 30년 동안 쓰지를 못하고 이용료만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얘 입장에서 별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싸게 받을 것이고, 더 싸게 받으면 그 낙찰 대금에서 얘가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얘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동저당 나오고 신축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볼 것 없이 안 된다. 공동저당에 신축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돼요. 자, 여기 나왔어요. 지금 갑수의 토지와 갑수의 건물인데 저도 저당권 토지의 저당권 설정했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진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실행이 되면 법정상권 인정되겠다. 반면에 갑수의 토지와 갑수의 건물인데 여기도 저당, 여기도 저당이에요. 근데 철거하고 다시 지었어요. 이 상태에서는 법정상권 인정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안 되냐면 저당권자에게 불리해지니까. 그래서 공동저당에 신축 나오면 안 된다. 됐죠? 어려운 거 다 했어요. 어려운 거 다 했어요. 근데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그죠? 안 남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자, 요번에 같이 해서 어딜 보시냐면 411페이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 저당권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 보시면 411페이지에 반가로 4번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권이라고 했죠. 자, 요것도 이제 중요한 거고 잘 나오는 거예요. 칠판 보셔요. 갑소유 토지에 나대지였어요. 나대지. 나대지가 뭐죠? 예? 잘 안 써져요. 이게 나대지. 대지죠. 근데 나자가 무슨 나자야? 네? 맞아요. 벌거벗을 나. 네? 이 벗을 나자예요. 으흐 이렇게. 나체 그러면 뭐야? 나체. 벗고 있는 몸이잖아요. 벗고 있는 몸. 네? 네. 나자 벗을 나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땅도 옷을 벗고 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축은 가능한데 땅에 건물이 없는 상태를 나대지 상태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건물이 있는 땅이다 그러면 이건 뭐라 그러죠? 건대지인가요? 건물이 있는 대지니까 건대지가 아니고 건부지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나대지와 건부지라면 같은 입지에 있다면 어떤 게 더 비싼 거예요? 나대지가 비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임자 있는 아내와 남편 있는 아내와 솔로인 아내, 아니 솔로는 아내가 아니죠. 솔로인 여자와 남편 있는 여자와 누가 더 비싸요?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솔로인 남자와 아내 있는 남자 중에 누가 더 비싸요? 그 왜 가격을 그렇게 정할까요? 가격을. 그쵸. 수요와 뭐예요? 공급이에요. 결국 가격은. 솔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임자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 안 찾잖아요. 가격이 떨어진 거 수요가 급감하니까. 동의하세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에 토지다면 토지가 남편이라면 건물은 아내이다. 예를 들어. 그죠? 그럼 당연히 나대지는 찾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농사 지르는 사람도 사고 건물 지려는 사람도 사고 그죠? 뭐 창고로 쓰고 싶은 사람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건물이 들어가는 순간 이 용도는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 당연히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이 전제하고 자 나대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 토지가 감정가가 2억 나갔다. 근데 건물이 올라가는 순간 땅값은 1억으로 반토막 난다라고 가정을 해보잔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A가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에 저당 잡았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이 갑에게 빌려줄 돈은 얼마 정도 빌려주겠어요? 감정가 2억 잡았어요. 그럼 넉넉하게 한 1억 원 정도 빌려주면 충분히 채권 회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억 원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갑이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고 A가 저당권자죠? 그럼 얘는 설정자죠? 설정자인 갑 얘가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올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럼 땅값이 이 자체로 지금 1억 원으로 그냥 곤두박질 쳤죠? 그쵸? 그렇게 이렇게 돼서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당권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잖아요. 이때 법정지상권 발생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하면 법정지상권이 있는 땅과 법정지상권이 없는 땅 중에 어떤 게 더 비싼 땅일까요? 자, 여러분이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이 땅을 사서 내가 이걸 철거하고 막 뭘 질 수 있어요. 그 가능성 있는 땅 1번. 사면 나는 이 땅 사용을 못해요. 그냥 채만 받으면 돼요. 지료만. 그 땅은 2번. 어떤 땅이 좋은 거예요? 1번 땅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말이에요. 가정. if 만일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러면 얘는 낙찰 받아봐야 세 받는 재미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싸게 사겠어요? 비싸게 사겠어요? 당연히 싸게 사겠죠. 메리트가 없는데. 그래서 얘는 5천만 원에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채권자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얼마 빌려줬어요? 1억 빌려줬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결국 저당권자에게 갑이 사기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돈 빌릴 때는 상태를 좋게 만들었다가
돈 빌리고 나서 상태를 완전히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때는 법정지상권 인정해서는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자인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건물은 어떻게 돼요? 철거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인정 안 돼요. 설정 당시 토지상의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실행해서 다르게 되면 법정지상권 인정되는데, 이건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때는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법정지상권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설정 당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처분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366조는 저당권의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있고 건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결국은 지상권 인정 안 되니까 건물은 어떻게 돼요? 철거됩니다. 철거. 자, 근데 철거되면 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러면 이거를 철거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걸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당권자 갑이 애시당초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감정가는 2억 잡고. 근데 건물이 올라가는 순간 이게 1억으로 떨어지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순간 5천으로 떨어지니까 저당권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주게 되므로 철거를 해버려서 원상복구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 건물인데,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해요? 같이 경매 넣는 거예요. 같이. 한꺼번에. 자, 그러면 낙찰받는 입장에서는 건물값도 주고 토지값도 주고 사요. 그럼 낙찰받는 입장에서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아지니까, 한 사람이 같이 받으니까 철거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얘 입장에서 좋죠?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갔다가는 얘가 낙찰 받아도 이제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거하라고 바로 철거해 주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받을 수 있어요. 시간이 훨씬 빨리 끝나요. 이거는 복잡하고 소송해야 돼요. 두 번째, 갑의 입장에서는 철거 당하는 게 좋겠어요?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갑이 자기 건물을 파는 거니까 돈 주고 돈 받고, 그럼 갑 입장에서는 철거 당하느니 파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낫겠어요? 이게 낫겠어요? 갑에게 이렇게 돈이 두 번이 들어오니까 얘 입장에서 채권 회수가 더 편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죠? 한 번 받는 것보다는 두 번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다 좋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다 좋은 거. 이걸 뭐라 그러죠? 일괄해서, 원래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를 실행해야 되는데, 어차피 설정자가 건물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소유하고 있다면 어차피 지 거니까 얘가 만약에 토지 팔아서 저당권자에게 돈을 못 갚으면 하다못해 자기 뭐 테레비든 세탁기든 뭐든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1년으로 경매를 통해서 건물을 팔아서 갚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당권자는 비록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꺼번에 묶어서 경매를 넘길 수 있겠다. 이게 일괄 경매예요. 그럼 일괄 경매 하려면 조건은 뭐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 나 대지일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지상 건물을 뭐 할 것? 소유할 것.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 상태일 것. 두 번째는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건물을 소유할 것.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러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 자, 조문 다시 보시면 356조.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그러면 설정자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411페이지요. 설정자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축조했죠. 그럼 축조했으면 그거는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이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겠죠. 왜? 토지 저당권자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거기 B번 보셔요.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니은에 동그라미 B. 보셨어요? 또한 판례는 저당 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일괄 경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봐봐요. 갑소유 부동산인데 얘가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나대지였어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땅을 빌려준 거예요. 저당권 있는 상태에서 을이라는 지상권자에게 땅을 빌려줬고 이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상권자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럼 얘는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지상권자로부터 다시 건물을 갑이 샀어요. 그러면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때 일괄 경매할 수 있다. 근데 너무 무리하게 사가지고 이 건물이 병에게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설정자가 소유하는 게 아니죠. 일괄 경매할 수 없다. 그래서 얘가 투잡, 쓰리잡 떼가지고 다시 건물을 샀어요. 그럼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계속 이거 가지고 문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설정 당시 나대지일 것,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할 것. 근데 법조문에는 분명히 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건축하는 거죠? 건축해서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건물을 축조하는 거를 우리는 건축이라고 하죠. 축이 뭐예요? 축. 쌓는다는 거예요. 건물 질 때 건물을 그냥 건물로 생긴 건물을 이렇게 토지 위에 툭하니 얹혀가지고 건물 만드는 게 아니라 돌을 갖다가 쌓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들잖아요. 그걸 조적조라 그래요. 조는 만들 조자예요. 쌓아가지고 만드는 건물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설정자가 지가 쌓아가지고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지가 만든 거를 얘기하는데 판례는 지가 짓지 않더라도 자기가 짓지 않더라도 누군가 짓더라도 네가 소유만 하면 일괄 경매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법전에서는 축조한 경우에 한해서 일괄 경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판례는 해석을 넓게 하는 겁니다. 누가 지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만 하면 된다. 그렇죠.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만 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네. 아이고야. 어려운 거 다 있어요, 이제. 그럼 저당권 이제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이거 했으면. 또 다음 순환에서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건 일괄 경매는요, 건물 매각 대금이에요.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건물도 팔고 토지도 팔아서 갑의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다만 저당권자가 배당받을 때에는 얘는 애시당초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채권 회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할지 여부는 선택사항이에요. 반드시 일괄 경매하라는 법은 없어요. 일괄 경매하지 않고 그냥 얘만 실행해서 건물 철거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건 저당권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자, 356페이지로 가면 지역권 있죠. 지역권은 앞전에 우리 주의토지통행권에서 봤듯이 좀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의 토지, 요역지구, 을의 토지, 승역지입니다. 여기다 통행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칠판 보시고.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통로, 요게 도로인데 도로를 줌으로써 이 토지를 위해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우리는 승역지, 편익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 그 역이라는 게 바로 편익이라 그랬죠. 그래서 편익이라는 건 일종의 역할이에요, 역할. 토지가 토지를 위해서 역할을 해줬을 때 그걸 편익이라고 하는데, 편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그랬죠.
예를 들어 통행을 위해서도 또 인수를 위해서 물 끌어쓰기 위해서 조망권 보이기 위해서 2층 이상 건축 짓지 말라라고 저당권 그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2층 이상 짓지 마라. 조망권 침해된다. 그렇죠? 또 불건축, 불영업, 일정 영업을 하지 말라. 예?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는데 여기서 정육점을 한단 말이에요. 정육점. 빨갛게 켜놓고 정육점. 그래서 남자 노소를 불문하고 잡아요. 오빠 놀다가 그래요. 지금 다 없어졌죠? 네. 없어졌어요. 지금 다. 하여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한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등기로.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지역권이라고 한다. 지역권. 그래서 따라서 요거 보시면 편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없어요. 편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지역권의 특징을 봤을 때는 세 가지예요. 배타적이지 않다라는 거. 통행지역권을 갑이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갑만 통행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통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죠. 그리고 지역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비점유 권원입니다.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없어요. 저당권처럼 방해 제거,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역권자가 되는 사람은 요역지의 소유자도 지역권자가 되지만 요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 취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역권 어떻게 발생하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법률행위나 법률의 규정이겠죠. 186조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하면 되죠. 이때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 승역지 지역권의 등기를 신청을 하면 법관은 등기관은 직권으로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의 등기가 두 번이 되는데 한 번은 신청에 의해서 승역지 지역권의 등기가 되고 등기관 직권으로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를 한 번 더 해줘요. 그 말은 이 요역지가 갑이 소유하는 요역지라면 요역지에는 플러스 알파로서 통행권이 붙어 있다는 걸 공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요역지가 타인에게 양도가 돼요. 그러면 이게 이 한 필 단위로 양도가 될 거 아니에요. 토지 양도는 단위가 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도가 되면 지역권은 같이 따라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역권의 수반성 내지는 부종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할까요? 1필 토지 일부라도 할까요? 이건 일부라도 무방하죠. 다만 얘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왜? 토지 소유권이 양도되는 건 필단위잖아요. 근데 승역지를 통행한다 그러면 여기를 골고루 다 통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한 범위에서만 통행하면 되는 것이지. 따라서 승역지는 1필 토지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그걸 바꿔서 많이들 질문을 하죠. 법률 규정에 따라서 시효 취득할 수 있는데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지역권은 시효 취득 대상이 될 수 없지요. 단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시효 취득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과 관련해서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려면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통행로를 만들고 항시 사용하는 객관적인 상태가 20년간 지속되었을 때 점유 취득 시효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역권에서는 뭐니 해도 이게 제일 많이 잘 나오는 거죠. 자, 부종성과 수반성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부종에서 이전되고 분리 처분되지 않습니다. 아까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한다 그랬죠? 그 말은 요역지 소유권과 지역권은 분리 처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지역권은 플러스 알파로서 당연히 넘어온다. 두 번째 불가분성인데요. 지역권은 공용적인 성격이 있다 그랬죠. 한 놈이 독점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두루두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이게 요역지고 오른쪽에 승역지예요. 요역지 소유자가 이렇게 통로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취득했다. 근데 승역지가 이렇게 분할이 돼요. 승역지가 분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분할된 부분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리고 요역지가 분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이었는데 이 요역지가 이렇게 분할이 됐어요. 그래도 각 부분을 위해서 지역권은 존속합니다.
왜냐하면 여럿이 두루두루 쓰는 거니까 가급적 소멸시켜야 돼요? 가급적 존치시켜야 돼요? 존치시켜야 돼요. 공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소멸시키지 않는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일 때 분할되더라도 각 부분을 위해서 지역권은 남는 거고, 승역지가 분할되더라도 각 부분에 그대로 지역권은 존속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지역권 취득은 쉽게 해야 되겠어요? 어렵게 해야 되겠어요? 지역권 취득은 쉽게 공용적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취득하도록 해야 돼요? 어렵게 취득하도록 해야 돼요? 쉽게 취득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수인이 있을 때, 요역지가 수인의 소유예요. 수인의 공동 소유일 때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취득해버려요. 1인에 대한 취득 시효 완성의 효과는 전원을 위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또 지역권의 소멸은 쉽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해야 되죠? 그래야 공용적인 성격 좋은 거니까 가급적 소멸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멸 사유가 어렵게 돼야 되니까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 사유는 지역권 취득하는 전원에게 다 소멸 사유가 있어야 소멸이 된다. 중간에 취득 시효 기간이나 소멸 시효 기간이 진행하다가 그 기간이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되면 취득 시효 기간이 중단되면 취득을 못하는 거고, 소멸 시효 기간 진행을 중단시키면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중단하게 된다 그랬을 때 취득의 중단은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취득의 중단은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취득 시효 기간에 중단을 하게 되면 취득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다시 소멸에 있어서 중단이다. 그럼 소멸 안 되게 하는 거죠? 네. 소멸 안 되게 하는 게 소멸 중단이죠? 네. 소멸 안 되게 하려면 이건 쉽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해야 돼요? 쉽게. 이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여기다 쓸게요. 취득은 쉽게, 어렵게? 쉽게. 그거는 1인에 대한 사유로서 전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소멸은 쉽게, 어렵게? 어렵게 해야 돼요. 가급적 어렵게. 따라서 이건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 진행이 중단이 돼요. 그럼 소멸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 기간 진행이 중단돼 버리면 소멸 안 되는 거죠? 소멸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쉽게 해야 되겠죠. 취득 시효 기간 진행이 중단이 돼요. 그럼 취득 못하는 거죠? 그거는 어렵게 해야 되겠죠. 다시 취득은 쉽게. 쉽게를 이제 1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취득은 1인, 소멸은 전원. 다시 취득은 1인, 소멸은 전원. 소멸의 중단은 1인, 취득의 중단은 전원. 다시 취득 1인, 취득의 중단은 전원, 소멸 전원, 소멸의 중단은 1인.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데 358페이지가 보시면 (295조) 1항입니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그 취득은 1인에 대한 사유로서 전원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항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 취득은 1인인데 취득의 중단은 어렵게 해야 되죠? 전원이에요. 따라서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다시 296조 보시면 요역지가 수인의 공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 시효의 중단, 소멸의 중단이죠. 그럼 1인에 의한 소멸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취득은 다시 보면 1인, 소멸은 전원인데 중단이나 정지 들어가면 뒤집으면 돼요. 취득은 1인, 취득의 중단은 전원. 소멸은 전원, 소멸의 중단은 1인. 다시 취득은 1인, 취득의 중단은 전원, 소멸은 전원, 소멸의 중단 1인. 아시겠죠? 그걸 불가분성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매번 시험에 냅니다. 자, 그거 이해하셨으면 큰 거 다 했고요.
전세권인데 요거는 다음 순환해 보겠습니다. 다음부터.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